이 사연은 부산 해안가의 한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운명처럼 얽힌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산의 해무가 거치는 이른 아침, 오세준은 차에서 내려 해양박물관 건설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내음을 맡으며 괜스레 가슴이 설렜죠. 이곳이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치게 해줄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설렘은 단순한 성공에 대한 기대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마주할 때마다 세준은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동생 혁진이를 영원히 빼앗아간 그날을. 오 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에 세준은 생각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을 둘러보는 세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성공한 건축가로서 완벽주의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으니까요. 조명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준의 질문에 현장 책임자는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기술자가 천장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비들 사이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저 친구가 요즘 새로 합류한 정하율이라는 기술자인데 조명 쪽으로는 타고난 감각이 있습니다. 세준은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젊은 기술자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순간 세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미소, 그리고 장비를 다루는 특유의 손짓이 혁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혁진아. 입술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이름에 세준 자신도 놀랐습니다. 22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혁진이가 살아있다면 가졌을 나이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 눈매와 미소가 7살 때 영원히 떠난 동생의 모습과 겹쳐져 세준의 가슴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소장님. 정하율이라고 합니다. 하율이 사다리에서 내려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세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간신히 말을 꺼낸 세준에게 하율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이 구역 조명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준은 하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하율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구역에서 급한 일이 생겼네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하율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세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세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 만남이 의미 있는 것임을 직감했어요. 소장님, 다음 미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서의 전화에 세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세준의 머릿속에는 하율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퇴근길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하율이라는 청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그날 밤 오세준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여행 중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뒤집힌 보트, 그리고 필사적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혁진이. 세준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혹시 하율이 혁진이와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자신의 상처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일까? 정하율의 삶은 화려한 도시 부산의 뒷모습과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마천루 뒤에 숨겨진 작은 골목길처럼 그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나름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 가족이란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율아, 오늘 퇴근 좀 일찍 할 수 있어? 우리 약속 있잖아. 전화기 너머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율은 작업 장갑을 벗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연인 박은채는 20대 초반의 간호사로 두 사람은 1년 전 은채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알았어.
6시까지 갈게. 민재 형님도 오신대? 하율의 질문에 은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응. 오빠가 너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전화를 끊은 하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채의 오빠 민재는 하율의 보육원 출신 배경과 불안정한 직업을 이유로 둘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충고가 은채의 귀에 맴도는 날이 많았죠. 공사장 한쪽에서 오세준이 하율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하율은 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세준은 며칠째 하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손을 내밀었죠. 정하율 씨. 하율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장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세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까 해서요. 조명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율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아, 그럼 다음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세준이 미소 지으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율은 왜인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며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저녁 부산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하율은 은채와 그녀의 오빠 민재를 만났습니다. 민재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율을 향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야? 계속 현장 일만 할 건가? 민재의 질문에 하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는 조명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조명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수단이니까요. 민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꿈만으로 은채를 책임질 수 있겠어? 오빠. 은채가 항의했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 보육원 출신이라며? 가족 배경도 불분명한데 우리 은채가 널 선택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하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들먹이는 말은 항상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비수 같았어요. 은채가 하율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하율은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처럼 그의 과거도 캄캄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은 흐릿했고 부모님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유일하게 그를 지탱하는 건 은채의 사랑과 빛을 다루는 자신의 재능뿐이었습니다. 한편 오세준은 자택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지역 보육원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하율에 대한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하율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외쳤어요. 세준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세준은 박도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30대 후반의 도경은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인물로 세준의 간절함을 눈치채고는 비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오 소장님 같은 분이 왜 이런 젊은 기술자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내드리죠. 다만 도경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보육원 기록은 쉽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세준은 망설임 없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 순간 세준은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15년간 그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동생을 구하지 못한 형으로서의 죄책감이요. 그리고 이제 하율이라는 청년을 통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박도경의 눈빛에는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세준이라는 대어를 낚았다는 기쁨에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성공한 건축가의 약점을 잡았으니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하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22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바다의 별 보육원 출신이고 18살에 자립했어요. 학력은 공고 졸업,
특기는 전기 설비와 조명 관련 작업입니다. 세준은 도경이 건넨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율의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웃고 있는 모습이 혁진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출생 기록은요? 도경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네요.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하율은 7살 때 보육원에 들어왔는데 출생 증명서가 없어요. 당시 큰 태풍이 부산을 강타했을 때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억 상실 증세가 있어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대요. 세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혁진이 실종된 그날도 부산 앞바다에 태풍이 몰아쳤었죠.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도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세준은 주저없이 수표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런 세준의 모습을 본 도경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쓰는 사람이라니 정말 운이 좋군. 그날 오후 세준은 현장에서 하율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 하율은 혼자서 조명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하율 씨, 시간 괜찮으세요? 하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세준은 잠시 망설였죠. 너무 직접적인 접근은 하율을 겁먹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다른 화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조명 설치 작업이 정말 훌륭해요. 어디서 그런 감각을 배웠나요? 하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따로 배운 건 아닌데, 그냥 빛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느낌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세준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하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하율이 전화를 받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세준은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하율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은채야. 알았어. 민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니,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해결해보자. 통화를 마친 하율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세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나요? 하율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친구 오빠가 저희 교제를 심하게 반대해서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그 말에 세준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율이 불행해하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동생을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편견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율 씨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하율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준은 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면 하율이 부담스러워할까 염려되었죠. 한편 도경은 은채의 오빠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도경의 사무실에서 만난 민재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도경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간조사원 박도경입니다. 정하율이라는 청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도경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정하율에 대해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그가 누굴 노리고 접근했을지? 민재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경은 미끼를 던졌어요. 아시나요? 하율 씨가 최근 유명 건축가 오세준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연일까요? 오 소장님은 재산이 상당한 분이죠. 민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경은 이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 말을 보탰어요. 하율의 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출생 기록도 불분명하고 혹시 그가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저는 그저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민재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도경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민재라는 인물이 은채와 하율 사이에 더 큰 갈등을 만들어줄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율은 은채와 전화 통화를 하며
민재가 갑자기 더 강경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 걸까요? 동시에 세준은 자신의 집에서 옛 가족 앨범을 꺼내 혁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살 혁진의 웃는 모습과 하율의 얼굴을 겹쳐보며 그는 확신했어요. 혹시 하율이 정말 혁진일까? 그렇다면 왜 기억을 잃은 걸까? 세준은 결심했습니다. 하율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DNA 검사를 제안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도경은 이미 하율과 은채의 관계를 파괴할 음모를 실행하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먼 도경에게 세준의 가족 드라마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으니까요. 부산에 가을비가 내리던 날 오세준은 도경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세준의 사무실에서 만난 도경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15년 전 태풍으로 바다의 별 보육원 기록 상당수가 손실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그에 들어온 아이들 정보가 많이 유실됐더군요. 세준은 서류를 받아들며 애타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하율에 관한 더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도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발견했어요. 도경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부산 해안가 교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여러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 세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매와 미소가 하율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하율이 보육원에 들어오기 직전에 찍혔어요. 교회에서 해변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라고 하네요. 세준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율일까요? 도경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와 장소가 맞아떨어지네요. 세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하율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유전자 검사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세준은 현장에서 하율을 불러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율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소장님? 세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하율 씨,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15년 전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들어줄래요? 하율의 눈이 커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동생 혁진이는 7살 때 가족 여행 중 보트 사고로 실종됐어요. 그날 부산 앞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닥쳤었죠. 우리는 모두 구조됐지만 혁진이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세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처음 하율 씨를 봤을 때 내 가슴이 쿵했어요. 혁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하율 씨와 비슷한 나이였을 테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정말 닮았습니다. 하율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세준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7살 혁진의 웃는 모습이었어요. 하율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무언가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준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부담 갖지 마세요. 하율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세준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육원에서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족이었을까요? 그때 은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율은 전화를 받았지만 세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을 은채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율아, 오빠가 너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율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얘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용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오빠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 하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그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누굴 이용하다니. 대체 누가 그런 말을. 은채의 목소리도 불안했어요.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오빠가 증거가 있다고. 통화가 끝난 후 하율은 창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은채와의 관계 위기, 그리고 세준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 날 하율은 세준을 찾아갔습니다. DNA 검사 해보겠습니다. 세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도경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검사 결과를 조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은채를 불러 심각한 얘기를 꺼냈어요. 은채야, 하율이란 놈이 지금 부잣집 건축가에게 접근하고 있다더라. 어쩌면 너한테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다가온 게 아닐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하율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순진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놈 보육원 출신이라며 어쩌면 고아인 척하면서 부자들에게 동정심 유발해서 돈 뜯어내는 수법일지도 몰라.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율을 사랑했지만 오빠의 말에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율이 갑자기 부자 건축가와 가까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준과 하율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세준은 하율이 정말 혁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고, 하율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그리고 은채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하율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밤에 홀로 누워있는 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려 했습니다. 정말 내가 혁진일까? 하율은 자신의 방 거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7살 소년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율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보육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조개 껍데기 하나, 푸른색 유리 조각, 그리고 바다가 그려진 작은 그림. 하율은 이것들이 보육원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물건들이 혁진의 것이었을까요? 특히 그 푸른 유리 조각을 들여다볼 때면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스한 손길, 그리고 바다 냄새. 하지만 그 이상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희미했죠. 한편 세준도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율이 정말 혁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갑자기 낯선 형이 나타나 과거를 들이미는 것이 하율에게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그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세준은 오랜만에 아내 미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정은 세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혁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모든 걸 뒤엎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당신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세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약 하율이 혁진이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미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15년간 그래왔듯이. 한편 하율은 은채와의 관계도 걱정이었어요. 은채의 문자와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은채는 바쁘다며 미루기만 했어요. 마침내 은채가 만나자고 했을 때
하율은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은채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하율아, 우리 좀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채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 오빠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그 건축가와 무슨 관계인지. 오 소장님과 나는. 하율은 말을 멈췄습니다. DNA 검사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건 단순한 업무 관계야. 은채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율아,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숨기고 있잖아. 하율은 심호흡을 했어요. 사실은 오 소장님이 15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율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세준의 제안, DNA 검사, 그리고 자신의 혼란까지. 은채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나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혁진이라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잖아.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내 곁에 있을게. 하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채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혁진이라면 지금까지의 자신은 누구였을까요? 정하율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하율은 세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세준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도경은 이미 검사실 직원을 매수해 결과를 조작해 놓았어요. 도경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결과가 모호하게 나와야 세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신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죠. 검사 결과를 들고 세준의 사무실로 향하는 도경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 소장님의 지갑을 열게 할 절호의 찬스지. 한편 사무실에 도착한 하율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오세준의 동생 혁진이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세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이 순간 해소될 수도 아니면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박도경은 세준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 세준과 하율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경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하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준이 봉투를 열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이 종이를 훑어 내려가는 동안 하율은 숨을 참고 있었어요. 세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음성입니다. 하율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쩐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준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죠. 도경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검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수도. 세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경은 미소를 감추며 말했어요. 일부 마커가 일치하긴 합니다. 완전한 음성은 아니에요. 더 세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겠지요? 세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경은 능청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가피하게도요. 하율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과는 부정적인데 왜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그는 세준을 바라봤어요. 세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완전히 희망을 놓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하율 씨, 세준이 입을 열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난 여전히 하율 씨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율은 놀랐어요. 제가 소장님의 동생이 아닌데도요? 세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율 씨에게 접근한 이유는 동생과 닮았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하율 씨 자체로 걱정되고 돕고 싶어요. 하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그저 하율이라는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것 같았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자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았으면 좋겠네요. 도경은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그날 저녁 하율은 은채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은채는 안심하는 듯 했어요. 다행이다, 하율아. 이제 마음 놓고 우리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겠네. 하지만 하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은채야. 근데 민재 형님이 나에 대해 퍼뜨리는 소문이 걱정돼. 내가 돈을 노리고 오 소장님에게 접근했다는 그런 이야기. 은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오빠에게 따질게. 오빠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알아내야겠어. 한편 민재는 도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민재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하율과 오세준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재는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음성이지만 사실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율이 정말 오 소장의 잃어버린 동생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율이 오 소장의 가족이 된다면 맞습니다. 도경이 말을 받았어요. 그는 오 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생기겠죠. 통화를 마친 민재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은채에게 전화했어요. 은채야, 내가 하율에 대해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 같아. 좀 더 알아보니 괜찮은 친구더라. 은채는 의아했어요. 오빠,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 우리 한번 제대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통화를 끄는 은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율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하율 역시 의아해했습니다. 다음 날 하율은 현장에서 일하던 중 세준을 만났어요. 세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율 씨,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조명 디자인 관련 워크숍을 후원하고 있는데 하율 씨가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율 씨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율은 감동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소장님 동생이 아닌데도. 세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하율 씨를 만났고 그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율 씨의 재능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율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혁진이 아닐까? 그리고 은채의 오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 밤 하율은 은채와 함께 민재가 제안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민재는 하율에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하율이, 내가 널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하율은 당혹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대응했어요. 아닙니다, 형님.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채가 하율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하율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민재는 도경과 통화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오세준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정하율이었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하율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간의 혼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오세준의 목소리에 하율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세준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하율 옆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세준이 물었어요.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항상 바다를 보면 안정이 돼요. 보육원에서도 틈만 나면 바다를 보러 나갔었습니다. 세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혁진이도 바다를 무척 좋아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마침내 하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은채 오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저를 극구 반대하던 사람이 이젠 결혼을 서두르라고 할 정도로요. 하율의 눈빛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제가 소장님의 동생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요. 세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소문이라니. 검사 결과는 우리만 알고 있는데. 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요. 도경이라는 사람이 관련 있을까요? 세준은 눈을 크게 떴어요. 박도경. 그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릴까?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내가 도경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세준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은채 오빠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하율은 은채에게 솔직히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채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하율은 우연히 민재와 도경이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경이 물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도 이제 하율이 오 소장의 동생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어. 결혼만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하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와 도경이 공모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은채마저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하율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려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는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문득 세준의 사무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준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하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율 씨, 무슨 일이에요? 하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대화를 전했습니다. 세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내가 도경을 조사해봤는데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여러 부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어요. 세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사 결과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세준이 급히 말을 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봐야 해요. 하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은채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채가 정말 이 계획에 가담한 걸까요?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준은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하율은 은채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은채는 하율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율아, 무슨 일 있어? 하율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물었어요. 은채야, 솔직하게 대답해줘. 내 오빠가 갑자기 나를 환영하게 된 이유가 뭐야? 은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빠와 도경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어.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오 소장님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나를 이용하려는 거지.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율아, 난 그런 계획에 가담한 적 없어. 그럼 알고는 있었어? 하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오 소장님의 잃어버린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난 그런 이유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율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채야, 난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어. 내 정체성, 우리 관계, 모든 게 혼란스러워.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율아, 제발 날 믿어줘. 하지만 하율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은채야. 내가 누군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겠어. 카페를 나온 하율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세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경이 사라졌습니다. 세준이 말했어요. 그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병원 직원이 자백했습니다. 하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결과는요? 세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새로운 검사를 해봐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준은 하율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율 씨가 혁진이든 아니든 하율 씨는 하율 씨예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하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준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왔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저 하율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세준이 물었어요. 하율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채와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돕겠습니다. 둘은 함께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태양이 저물어가는 모습이 마치 이전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 같았어요. 부산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하율이 오세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공사 중인 해양박물관 옥상에서 만났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나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하율은 미소 지었어요. 네.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진짜 제 재능을 발견한 곳이니까요. 조명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깨달았던 곳입니다.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님, 결정했습니다. 하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채와의 결혼은 취소할 거예요. 세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한가요? 은채 씨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율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새 가정을 꾸릴 수 없어요. 게다가 민재 씨와 도경이 꾸민 계획에 은채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명 디자인에 대한 꿈도 이루고 싶고요. 세준은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율 씨의 선택을 존중해요. 소장님, 하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혁진인지 아닌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하율 씨가 혁진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15년 동안의 그리움과 죄책감을 해소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하율 씨가 그저 하율 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하율 씨를 만나면서 저도 치유되고 있어요. 하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갈망했던 그에게 세준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박도경은 어떻게 됐나요? 하율이 물었습니다. 세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을 속여왔더군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하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은채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진심을 전하세요. 세준이 조언했습니다. 아프더라도 정직함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오후 하율은 은채를 만났어요. 조용한 공원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은채야, 할 말이 있어. 하율이 입을 열었어요. 은채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지. 하율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표정만 봐도 알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데. 하율은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정체성도 미래도 불확실해. 그런 상태로 너에게 평생을 약속할 수 없어. 오빠 때문에 그런 거지.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정말 몰랐어, 하율아. 오빠가 그런 계획을 세운 줄은. 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로서의 꿈도 이루고 싶고. 은채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해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율아. 두 사람의 이별은 슬프지만 성숙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각자의 길을 존중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하율은 세준이 소개해준 디자인 스쿨의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준은 하율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제 스스로 해내고 싶습니다. 하율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다만 가끔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세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해양박물관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율은 세준의 배려로 자신이 디자인한 특별 조명 설치를 맡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바다의 깊이와 신비로움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하율의 조명 설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중에는 은채도 있었어요. 그녀는 멀리서 하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만은 변함없었죠. 세준은 하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랑스럽습니다, 하율 씨. 하율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소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하율 씨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죠. 두 사람은 완성된 해양박물관을 바라봤어요. 바다의 깊이를 담아낸 그 건물은 마치 하율의 새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하율의 모습처럼요. 가끔은 궁금해요. 하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혁진인지 아닌지. 세준은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율 씨는 하율 씨니까요. 그리고 내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박물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깊고 푸르렀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을 치고 있었죠.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삶의 주기처럼 끝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율의 이전 삶은 끝이 났지만 이제 그는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세준과 하율은 나란히 서서 석양이 물들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감이었죠. 앞으로도 종종 바다를 보러 같이 오실래요? 하율이 물었습니다. 세주는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바다는 모든 것을 품어하는 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